예, 사회의 규모에 따라서 또 이 지도력의 그 내용도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화인류학 혹은 선교인류학을 공부했을 때에 분명히 정치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텐데요. 가장 작은 사회 집단을 우리가 영어로는 밴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말로는 흔히 군단, 예, 그 어떤 군대에서 군단은 아주 큰 겁니다. 예, 사단 위에 군단, 그 밑에 그리고 그 위에 군이 되는데, 그러니까 군단 병력하면 엄청 큰 거죠. 예, 몇만 명의 숫자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군단이 아니라 예, 그룹의 그러니까 집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집단. 예. 작은 집단.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가장 복잡하지 않은 정치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 밴드 내지는 군단 규모의 이 집단은 내지는 사회는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 몇 가구가 같이 살면서 함께 거주하면서 협력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인데 이 군단의 경우에도 좀 몇 개의 그 군단이 있는데요. 단순 집단이 있고요. 그리고 혼합 집단이 있습니다. 단순 집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냥 대가족, 뭐 할아버지, 뭐 할아버지의 형제들, 그리고 자식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 뭐 이렇게 한 3대, 4대 정도가 같이 모여 사는 거죠. 이거는 뭐 많아봐야 30명 될까요? 40명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같이 그러니까 가족끼리 예, 모여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런 이 군단, 단순 집단에서의 이 지도력은 누가 발휘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가족 중에서 연장자이기가 쉽고요. 그리고 이게 남성 사회냐 여성 중심 사회냐에 따라서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가 되기가 쉬울 겁니다. 아마도 이 작은 집단에서는 흔히 아버지, 그 가부장 사회가 많기 때문에 예, 지도력을 발휘하는 거는 할아버지, 그러니까 남자 중 연장자가 되기가 쉬울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맏아들이 또 영향력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큰아들의 그 관계 속에서 또 영향력,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 할아버지가 말을 하고 아버지가 말을 하니까 형님이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따라하는 어떤 그러한 식의 이 지도력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갈등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좀 형제끼리 좀 싸우겠죠. 감정 싸움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자, 그러한 것이 될 것이고요. 혼합 집단의 경우에는 한 가족, 그러니까 하나의 대가족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두세 가족 정도가, 예, 뭐 두세 가족이 다 커다란 가족군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가족이 커다랗고, 그리고 두세 가정이 좀 작고, 그래가지고 이 커다란 가족의 나머지가 그 협류하는 어떤 그러한 형태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누가 지도자가 될까요? 아무래도 그 사회에서 연장자가 되기가 쉽고요. 그 사회가 가부장적 사회냐 아니면은 그 모계 사회냐에 따라 가지고 남자가 여자가 뭐 이렇게 되기가 쉬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지도자는요, 흔히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지식이 쌓인 거예요. 경험이 쌓인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 나쁜 일에 대한 대비도 잘 되어 있지요. 예, 나쁜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뭐 폭풍우가 몰아닥친다. 그랬을 때, 어디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집단이 좀 피해야 된다. 내지는, 언제 겨울이 올 거니까 그거를 대비해서 빨리 월동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떤 그런 그 지도자가 혼자만 알고 있는 지식은 아니지만 훨씬 지식의 경험의 폭이 넓고 많죠. 예. 그리고 이것들을 또 가장 잘 판단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의존하는
예, 그러한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언제부터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예, 새로운 지도자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물론 이것도 갑자기 오늘부터 당신이 지도자야라기보다는 은근히 지도자가 되거나 내지는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예, 그런 사람인 거죠. 자, 그런 것이고요. 자, 그런데 또 문제는 이 지도자라고 해가지고 명령을 내릴 수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더라도 구성원들이 용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명령이나 지시가 가능한 것이고요. 혹시라도 본인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가두고 뭐 이런 거는 없죠. 네. 그냥 그 구성원이 아마 떠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규모가 작다면 나머지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이 되지가 않을 거예요. 자, 이게 좋은 영향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떨어져 나가는 집단의 규모가 적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 거냐라고 하는 거를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집단이 같이 모여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존에 있어서 집단의 규모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지도력을 발휘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성원들의 반발이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 줄다리기가 있는 거죠. 지도자와 추종자 사이에 줄다리기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예,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족 정도가 되잖아요. 그 다음 크기는 이제 트라이브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음, 부족인데, 자, 이 부족 같은 경우에는 군단보다 훨씬 큽니다. 뭐 수백 명 정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우리 현대로 이야기하면 협회로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합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족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뭐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한 군데에 모여 살 수도 있지만 근데 흩어져 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흩어져 산다고 해서 뭐 서울에 살고 부산에 살고 대구에 살고 원주에 살고 이런 식으로 흩어져 사는 게 아니라 원래적으로는요. 좀 인근 지역에 뭐 하루 거리에 아니면 반나절 거리에 뭐 멀면 뭐 2, 3일 거리에 이렇게 흩어져 사는 겁니다. 왜요? 어, 모여 살고 있으면 이 사람들의 이 생존에 위협이 올 수가 있죠. 먹을 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생산 방식에 따라 가지고 흩어져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뭐 서울, 대구, 대전, 부산, 인천에 떨어져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도 협회가 매일같이 하지는 못하잖아요. 예, 이런 거를 보면 예, 어느 정도 산재에 있지만 또 너무 떨어져 있는 것, 그것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족 사회 역시도 기본적으로 평등적 사회입니다. 이 평등적 사회이고 지도자가 자신의 능력, 근데 이 능력에서도 특별히 어떤 능력이냐면 설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 설득하는 능력으로 이 부족 사회들을 이야기하고 부족 사회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들을 좀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공식적인 직함도 있죠. 부족장이라고 한다든지 협회장이라고 한다든지 어떤 좀 공식적인 명함이 직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 수평적이다. 그리고 수평적이다 보니까 예, 협회장이 내지는 부족장이 이를 그만두었다. 라고 해서 그 자손이 그 이어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냥 새로운 협회장 내지는 새로운 부족장이 뽑히는 것이죠. 다만 부족장의 아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자랐다면 좀 더
그 부족장의 역할을 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쵸? 예. 자, 그런 것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부족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가 같이 살아가지를 않아요. 예, 한 수백 명 되고 수천 명이 되면 같이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부족 안에 소 단위들이 있고 그 소 단위들이 각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거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학교는 우리 학교의 어, 우리 학교는 그 군단 규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수만 얘기할까요? 우리 학교의 교수가 수십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이 작은 규모에서는 서로가 이렇게 아주 가깝죠. 근데 종합대학의 경우에는 뭐 몇천 명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수만 해도 뭐 수백 명이 됩니다. 뭐 200명, 300명이 됩니다. 뭐 10,000명 되는 데에는 우리 학교 학생들보다도 교수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예, 교수의 숫자가 엄청납니다. 저기 뭐 대형 학교죠. 뭐 서울대, 고대, 연대 같은 경우에는 교수의 숫자가 뭐 수십 명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자, 그런 데에서는 거기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종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미안합니다. 그 부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의 그 총장과 부족에서의 총장은 좀 다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 그 규모의 경제를 내지는 그 규모가 리더십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어, 시장을 했던 사람이 대통령을 하냐라고 했을 때 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자격으로서 이야기를 할 때에 흔히 서울시장을 했던 사람이 대통령을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내지는 도지사를 했던 사람이 대통령 선거를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군수가 시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대통령으로 나온다?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적절하게 보지를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에 따라서 지도력 발휘라고 하는 거, 그것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될 그 규모는 종족이라고 하는 규모입니다. 이 종족은 부족들이 모여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족들이 모여 있고 그 중에서 지도자의 종족이 있죠. 예, 부족까지만 하더라도 부족장의 지위가 밑으로 세습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종족 규모가 되면 종족의 족장은 세습의 개념이 있습니다. 종족의 장이었던 사람은 그 아들이, 그 다음에 손자가, 그 다음에 증손자가 이 족장의 이 지위를 물려받기가 쉽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도자가 따로 있고 그 추종자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급사회 내지는 계층사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벌써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정치 권력에서도 계층사회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벌써 누구가 누구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누구가 글쎄 누구네 집 아들이야. 예.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러니까 당연히 되는 거는 아니지만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좀 더 고려가 되고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쉬운 것. 바로 그런 것이 바로 그 계층사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종족사회에서 지도자의 직함이 세습이 되는 거는요. 우리 인간들만의 머릿속에서 내어지는 것은 아니고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해 가지고 누구에게 권위와 권력이 부여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족장은 하늘이 부여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늘이 그 지도력을 제공한 사람이니 그 사람의 지도력을 따르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좋아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이 정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랬을 때는 어때요? 지도자의 한 말이 명령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지도자의 권위는 하늘에 있고 추종자들은 땅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 족장, 종조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가 단위가 되고 스테이트스가 되는데 이거는 뭐 수십만 명 내지는 100만 명 이상의 그런 그 조직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가 5천만 인구의 국가입니다. 근데 3천만 국가도 있고요. 뭐 13억 국가도 있지만 수백만 명의 국가도 있습니다. 예.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나라이죠. 땅덩어리도 작고 인구수도 적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적은 국가라고 할지라도 종족 단위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종족과 국가의 차이는 뭐냐 하면 관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관료는 대통령, 수상 아니면 왕을 돕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지지 세력 내지는 지원 세력 내지는 지원 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통치자, 관료, 그리고 평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사람이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관료를 임명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시험을 통해 가지고 이 공무원이 되죠. 예. 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정작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최종 승인을 대통령에게 받기는 하지만 내지는 대통령이 방향을 설정하기는 하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관료입니다. 예. 자,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정치를 이야기한다면 국가를 실제로 운영하는 건 누구냐? 공무원들입니다. 다만 이 공무원들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은 선출직 공무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출직 공무원이 좀 더 그 복지 중심적이냐 아니면 성장 중심적이냐 과거에는 이렇게 좀 단순화시켜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정치 공무원들의 정책 입안이 바뀌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이명박 정권이 됐든 노무현 정권이 됐든지 간에 아니면 박근혜 정권이 됐든 문재인 정권이 됐든지 간에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부적절하고요. 대통령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 그거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공무원들을 제대로 장악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또 우리가 또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갑자기 그 공무원 사회가 1년, 2년 정도 막 확확 바뀌죠. 뭔가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이 대통령이 선거 공약했던 것들에 의해서 몇 개가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4년, 3년 차 지나고 4년 차, 5년 차가 되면 갑자기 이 선출직 공무원들이 말했던 이야기들은 좀 뒤로 이렇게 물러나가고 예, 공무원 시험 보고 그 공무원이 된 사람들의 이 정책들이 전면으로 나서고 그러는데 바로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는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대통령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하지만 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정책 방향과 철학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기조라고 하는 거가 그런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선출 뭐예요? 선출직 공무원과 임명직 공무원 늘공이라고 하죠. 그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이 된 사람들은
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방향 기조에 맞춰서 적법하게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윗사람에게 잘 보여서 발탁되기 위해 가지고 윗사람이 원하는 거 그냥 해내 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또 누가 책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나 아니면 최종 권력자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안게 되는 것이죠. 2021년 10월을 달구고 있는 대장동 사건이요. 성남시의 대장동 아파트 단지 개발에 있어서 거기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 시장이 관여되어 있었냐, 관여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021년 10월 달 한국의 매스컴과 정치계는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은 잘못한 거 없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이 바로 그 사람이다. 예, 그러고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돈 받은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감추는 사람이 죄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정치 여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좀 날 것으로 본다면 이재명 시장이 원칙을 사람들에게 제시를 했느냐. 원칙과 원리를 제시를 하고 정치 기조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방향에서 하되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면 정말 이재명 시장의 손은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 이제 중간으로 그 공공개발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법과 원칙과 절차를 정확하게 준수해라 라고 한 말을 이 중간중간에 하지 않았다면 이재명 이사가 그 뇌물을 받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시장으로서 좀 미흡한 점 이건 좀 죄다까지는 아니고요.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혹시 대통령이 된다면 이 미흡한 점이 반복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혹시라도 그 누구죠? 윤동주인가요? 누군가요? 하여튼 그 사람이 이재명 시장의 측근이었던 사람이 자기 혼자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시장과 함께 뭔가를 모의해가지고 했고 시장은 지금 그 당시의 시장은 짐짓 모르는 것처럼 하고 있다. 예, 그렇다면 이거는 아주 커다랗게 잘못이 된 것이죠. 근데 현재까지 이것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정보를 가지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데 지금 그냥 한 예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을 때 그러면 최고 지도자가 관료들에게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했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 성남 시민들은 어떻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국가 단위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21세기에 우리가 흔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시민혁명 내지는 시민권력 내지는 시민이 주도하는 것 그리고 시민 참여 시정, 도정, 그리고 나라, 정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러한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될까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자, 아주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20명, 30명 모이는 교회. 그런 작은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이 아무리 목사님에게 힘을 실어주고 목사님의 결정을 혼자 하시는 것 같아도 목사님이 절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늘 염두에 두면서 합니다. 예. 그러다가 혹시라도 판단이 어긋나면 성도 중에 누구냐 교회를 나가버리는 거죠. 근데 혼자 그러면 괜찮은데 한 세네 가정이 같이 나가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 30명 교회가 갑자기 반토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운영,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이 오지만 교회 운영에도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담임 목회자가 성도들과 어떻게 교류를 해야 되고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까요? 자, 부족. 약 100명, 200명 정도에서 그런 규모의 교회를 이끌어 간다. 뭐 300명 규모도 뭐 그럴 것 같아요. 자, 이런 규모가 되면 목사님이 예, 이 300명, 200명의 사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사람들에게 널 전반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영향력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때 추종자들은 어떤 느낌을 받아요? 목사님이 변했어. 예전에 30명, 50명이 있다랑 지금 우리 200명이 있다랑 목사님 변했어. 예전에는 우리 집까지 쫓아오고 우리 집에 그 경사, 조사가 있으면 그렇게 다 챙겨주셨는데 요즘에 1년에 2번 보기도 힘들어. 예전에는 밥도 같이 먹었는데 요즘 밥도 못 먹어. 이런 식의 불평을 하기가 쉽죠.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런 성도들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이끌어줘야 됩니다. 자, 근데 그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을 해가지고 종족 단위가 됐어요. 2,000명 교회가 됐습니다. 2,000명 교회. 그러면 교회 구조가 어떻게 돼요? 1교구, 2교구, 3교구가 되고 그 교구 안에 무슨 구역, 무슨 구역, 무슨 구역, 무슨 구역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중간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담임 목사님은 일반 평신도들은 더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이 부교역자들이 그리고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관료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종족 단위가 아니라 좀 국가 단위의 최고 지도자 그리고 관료 집단 그리고 구성원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는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까요? 예. 그냥 담임 목사님이 몇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하면 쑥 끌어나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관료의 사람들이 성도를 잘 또 챙겨가지고 데리고 와야지 그냥 담임 목사님 성도들 이렇게만 해서 가버리면 그러면 뭐 이거 교회가 언젠가라도 휘청거릴 수가 있게 되거나 아니면 서서히 빠지거나 평상시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갑자기 교회에 분란이 생겨가지고 막 싸움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로 쪼개지거나 셋으로 쪼개지면서 성도들이 막 다른 교회에 가버리고 뭐 그런 경우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예.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부서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예, 부서 안에서도 지금 이 내가 섬기고 있는 요 부서의 규모가 얼만큼 되느냐. 그러면 이 규모가 아무래도 지도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나는 어떤 지도력 이론이 참 적절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난 그 지도력 이론을 따라서 그것을 난 실천하면서 살 거야. 그런데 구성원들은 집단의 규모가 그것과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좋은 뜻, 나의 좋은 의지, 나의 좋은 지식, 좋은 전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끌어지지 않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자, 우리가 화요일 날 동영상으로 줌으로 만났을 때에는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규모가 얼마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그때 그 지도자 내지는 추종자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는 문화, 뭐, 베트남 문화, 태국 문화, 뭐, 캄보디아 문화, 영국 문화, 미국 문화, 뭐, 이런 인종, 지역별의 그 문화 차이만이 아니라 좀 이 규모가 가져오는 문화적 차이 내지는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군단이라고 해가지고 다 무조건 동일하냐? 그거는 아니고 이러한 좀 공통점들이 흔히 나타나는데 군단에 따라서 또 이야기가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어떤 그 20-30명 교회는 정말 목사님 중심으로 된 교회도 있고요. 어떤 이 20-30명 교회는 좀 작은 두세 개의 그 집단이 나뉘어져 있기도 하고요. 어디는 어느 성도 중심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군단이라고 해가지고 다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